오늘은 코로나 등등 개인적인 이유로 연재가 중단됐던 책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연재를 계속해보겠습니다. 데레크 하트필드는 그 방대한 작품량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나 꿈과 사랑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일이 극히 드문 작가였다. 비교적 진지한 반자전적 작품인 무지개 둘레를 한 바퀴 반 1937년 속에서 하트필드는 야유와 험담, 농담, 역살로 얼버무리며 아주 조금 자기의 속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나는 이 방에 있는 가장 신성한 책, 즉 알파벳 순으로 된 전화번호부의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맹세한다. 인생은 텅 비었다고. 그러나 물론 구원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처음에는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소모시켜서 텅 비워버린 것이다. 어떤 식으로 고생하고 어떤 식으로 소모시켜 왔는지는 일일이 여기다 쓰지 않겠다. 귀찮기 때문이다. 꼭 알고 싶은 사람은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를 읽어주기 바란다. 거기 전부 씌어져 있다. 하트필드가 장 크리스토프를 끔찍하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차례차례 묘사하고 있고 엄청나게 긴 소설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정보인 이상 그래프나 연료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으며 그 정확함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는 하트필드는 항상 비판적이었다. 물론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주에 대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래서 작품이 아주 뒤죽박죽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우주에 대한 관념이라는 말을 하트필드가 사용했을 때 그것은 대개 불모성을 의미했다. 하트필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소설은 플란더스의 개다. 그는 이보게, 자네는 그림을 위해서 개가 죽는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어떤 신문기자가 인터뷰 중에 하트필드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 소설의 주인공 월드는 화성에서 2번 죽고 금성에서 1번 죽었습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하트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주 공간에서 시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기자의 말에 하트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소설에 쓴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트필드의 작품 중에 화성의 오물이라는 그의 작품군 가운데서도 이색적인 마치 레이 브래드벨리의 출연을 암시하는 듯한 단편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자세한 건 잊어버렸지만 대강의 줄거리를 여기에 써보겠다. 이것은 화성의 지표에 무수히 파여진 바닥 없는 우물에 뛰어든 청년의 이야기다. 몇만 년 전에 화성인의 우물을 판 건 확실하지만 이상스럽게도 그들은 모든 우물 수맥을 피해서 봤다. 도대체 왜 그런 걸 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화성인은 그 우물 외에는 무엇 하나 남겨놓지 않았다. 문자도, 집도, 식기도, 새우치도, 무덤도, 로켓, 도시도, 자동 판매기도, 조개 껍데기조차 없었다. 우물뿐이었다.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지구의 과학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확실히 그 우물은 참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몇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벽돌 한 개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물론 몇 사람의 탐험가와 조사대가 우물 속으로 내려왔다. 로프를 가진 사람들은 끝이 없는 우물의 깊이와 옆 구멍의 길이 때문에 되돌아와야만 했고 로프를 지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우주를 방황하던 한 천년이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우주의 광대함의 권태를 느끼고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물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조금씩 기분이 좋아졌고 기묘한 힘이 부드럽게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1km가량 내려간 그는 적당한 옆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기어들어가 구불구불한 그 길을 목적도 없이 계속 걸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시계가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2시간일지도 모르고 이틀일지도 몰랐다. 공복감이나 피로감은 전혀 없었으며 처음에 느낀 기묘한 힘은 변함없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그는 갑자기 태양빛을 느꼈다. 옆 구멍은 다른 우물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우물을 기어 올라 다시 지상으로 나왔다. 그는 우물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무엇 하나 가로막는 것이 없는 황야를 바라보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뭔가가 변해 있었다. 바람의 냄새, 태양. 태양은 중천에 떠 있으면서 마치 석양처럼 오렌지색의 거대한 덩어리로 박혀 있던 것이다. 앞으로 25만 년만 있으면 태양은 폭발하지. 광. 오프라고. 25만 년. 대단한 시간은 아니지만 말이야. 바람이 그에게 속삭였다.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바람이니까. 만일 당신이 화성인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아. 나쁜 울림은 아닐 거야. 하긴 말 따윈 나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만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당신이지. 나는 당신의 마음에 힌트를 주고 있을 뿐이야.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늙었어. 죽어가고 있지. 나도 당신도 어쩔 수가 없다고.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당신이 우물을 빠져나오는 사이에 약 15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당신들의 속담에도 있듯이 세월은 화살과 같다고. 당신이 빠져나온 우물은 시간의 일그러짐에 따라서 파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사이를 방황하고 있던 셈이지. 우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 바람이지. 한 가지 질문해도 괜찮을까? 기꺼이. 당신은 뭘 배웠지? 대기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람이 웃었다. 그리고 다시금 영원한 정적이 화성의 지표를 뒤덮었다. 젊은이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총구를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살며시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전화벨이 울렸다. 돌아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만나고 싶은걸?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5시에 YWCA 정문 앞에서 만나요. YWCA에서 뭘 하고 있는데? 불어회 와요. 불어회야? 왜? 나는 전화를 끊고 샤워를 하고 나서 맥주를 마셨다. 내가 맥주를 다 마셨을 무렵에 폭포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WCA에 도착했을 때는 비는 이미 그쳤는데 문을 나서는 젊은 여자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고 있었다. 나는 정문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렌즈를 끈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비에 검게 젖은 기둥은 황야에 서 있는 2개의 빛처럼 보였다. 지저분하고 음산한 YWCA 건물 옆에는 새롭기는 하지만 그만큼 싼 임대 빌딩이 서 있었다. 옥상에는 전기 냉장고에 거대한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30살 남짓한 빈혈이 있어 보이는 여자가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즐겁다는 듯이 문을 열고 있는 덕분에 나는 냉장고 안을 엿볼 수가 있었다. 냉동실 안에는 얼음과 1리터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냉동 새우 봉지,
둘째 딴에는 계란 상자와 버터, 카망베르 치즈, 본리스 햄, 셋째 단에는 생선과 닭다리, 맨 밑에 플라스틱 박스에는 토마토, 오이,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그레이프루트, 문짝에는 코카콜라와 맥주 큰 게 3병, 그리고 우유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핸들에 몸을 기댄 채 냉장고 안의 음식물들을 몽땅 먹어치우는 순서를 생각해 보았지만 어쨌든 1리터짜리 아이스크림은 너무 양이 많았고 드레싱이 없는 건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문에서 나온 것은 5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라코스테의 핑크색 폴로 셔츠와 흰색 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뒤로 묶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는 3살 정도는 더 먹어 보였다. 헤어스타일과 안경 탓인지도 모른다. 굉장한 비였어요.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신경질적으로 스커트 자락을 바로잡았다. 젖었어? 조금요? 나는 뒷좌석에서 풀에 갔다 온 후에 그냥 내팽개쳐준 비치 타월을 집어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걸로 얼굴에 땀을 닦고 머리를 몇 번씩 닦고 나서 나에게 되돌려 주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홍수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덕에 시원해졌는걸? 그렇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고 밖의 온도를 확인했다. 나와 그녀 사이에는 요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왠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행은 즐거웠어? 나는 그렇게 물어보았다. 여행 같은 건 가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는 이따금 거짓말을 한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한 게 작년이다. 거짓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거짓말과 침묵은 현대의 인간 사회에 만연하는 거대한 2가지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거짓말을 하고는 항상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1년 내내 쉴 새 없이 짓거려대면서 그것도 진실만 말한다면 진실의 가치 따위는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작년 가을 나와 내 여자친구는 벌거벗은 채 침대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때 우리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다. 뭐 먹을 만한 게 없을까?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찾아볼게요. 그녀는 벌거벗은 채로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고 빵을 찾아내어 양상추와 소시지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 침대까지 날라다 주었다. 그날 밤은 10월치고는 약간 추웠기 때문에 침대로 돌아온 그녀는 연어 통조림처럼 완전히 얼어 있었다. 겨자는 없었어요. 이 정도도 고급이지. 우리는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옛날 영화를 보았다. 화이강의 달이었다. 마지막에 다리가 폭파되는 장면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신음소리를 냈다. 왜 저렇게 열심히 다리를 만들어요? 그녀는 넋을 잃고 망연히 서 있는 알렉스 기네스를 가리키며 나에게 그렇게 물었다. 긍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녀는 입 안에 빵을 잔뜩 쑤셔 넣은 채 인간의 긍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나를 사랑해요? 물론.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언젠가 먼 훗날에요. 물론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물어볼 때까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
명 정도 오네요. 3명. 아들? 딸?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녀는 커피로 입안에 빵을 삼키고 나서 뚫어질 듯이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거짓말쟁이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한 가지밖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항구 근처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간단하게 식사를 끝내고 나서 블러드 메리와 버번을 주문했다. 사실을 듣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작년에 소를 해부한 적이 있어. 그래요? 배를 째고 보니까 위장 안에는 한 줌의 풀밖에는 들어있지 않았지. 나는 그 풀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았지. 그리고 말이지, 뭔가 불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풀을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어. 왜 소는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풀을 소등하다는 듯이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먹는 걸까? 하고 말이야. 그녀는 살짝 웃더니 입술을 오므리고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괜찮겠죠? 얼마든지. 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진화하기 때문이지. 개체는 진화의 에너지를 견뎌낼 수 없어서 세대 교체를 하는 거야.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야.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요? 조금씩은. 왜 진화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하지만 확실한 건 우주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거기에는 어떤 방향성이나 의지가 기재되어 있느냐 하는 건 제쳐놓더라도 우주는 진화하고 있고 결국 우리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아. 나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잔 안에 든 얼음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흰 테이블 볼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죽고 나서 100년가량 지나면 어느 누구도 나의 존재 같은 건 기억 못하겠죠? 그럴 테지. 내가 대답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놓여진 조용한 창고 거리를 따라서 천천히 걸었다. 나란히 걷고 있자니 그녀의 머리에서 헤어린스 냄새가 가늘게 풍겨나왔다. 버드나무 잎을 흔드는 바람은 아주 희미하지만 여름의 종말을 생각하게 했다. 잠시 걷다가 그녀는 손가락이 5개가 있는 서쪽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언제 도쿄로 돌아가죠? 다음 주. 시험이 있어.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다시 돌아올 거야. 12월 24일이 생일이거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뭔가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냥자리군요. 그래, 당신은? 나도 같아요. 1월 10일. 왠지는 모르지만 손해보는 별자리인 것 같군.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니까. 그렇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손을 다시 잡았다. 당신이 없으면 쓸쓸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고는 모두 굉장히 낡아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진한 녹색의 매끄러운 이끼가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다. 높고 어두운 창에는 단단해 보이는 쇠창살이 끼워져 있었고 무겁고 녹슨 문에는 각각 무역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확실하게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곳에서 창고 거리는 끝이 났고 버드나무 가로수도 이가 빠진 것처럼 끝나 있었다.
우리는 그대로 풀이 무성한 항만철도의 레일을 넘어서 인적 없는 제 방의 창고 돌 계단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정면에는 조선 회사 도구에 불이 켜지고 그 주위에는 화물을 내려놓아 헐수선이 올라간 그리스 화물선이 마치 내버려진 것처럼 떠 있었다. 갑판의 휜 페인트는 바닷바람 때문에 빨갛게 녹슬었고 그 옆에는 환자의 부스럼 딱지처럼 조개 껍데기가 닫았다가 들러붙어 있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바다와 하늘과 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황혼역의 바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풀을 흔들어대는 사이에 땅거미가 천천히 옅은 색깔의 밤으로 변하고 몇 개의 별이 독 위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주먹 쥔 왼손으로 오른손 손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몇 번 두드렸다. 손바닥이 빨갛게 될 때까지 두드리고 나서 마치 맥이 빠진 것처럼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보고 왔다. 모두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녀는 불쑥 그렇게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생각을 고쳐먹은 듯이 손을 다시 무릎 위에다 올려다 놓았다. 당신은 싫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그녀의 머리카락 옆을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여러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거는 소리가 들려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학교의 선생님, 여러 사람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되게 듣기 싫은 소리뿐이죠. 너 따윈 죽어버려. 따위의 더러운 말들. 어떤 얘긴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2모금가량 피운 담배를 가죽 샌들로 밟아 끄고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눈을 눌렀다. 병이라고 생각해요? 글쎄, 나는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걱정이 되면 의사에게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거야.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2개비째의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는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계속 가늘게 떨렸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서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거짓말 따윈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 우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제 방에 부딪히는 조그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건 생각해낼 수도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로 젖은 뺨을 쓰다듬고 나서 어깨를 끌어안았다. 여름의 향기를 느낀 건 오래간만이었다. 바다 내음, 먼 기적 소리, 여자의 피부 감촉, 헤어린스의 레모니향, 저녁 무렵의 바람, 엷은 희망, 그리고 여름날의 꿈.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어긋나버린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모든 게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옛날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까지 30분 동안 걸어갔다. 기분 좋은 밤이었다. 울고 난 다음에 그녀는 놀랄 만큼 명랑해졌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몇 군데의 가게에 들러서 별로 소용도 없어 보이는 자질구레한 걸 샀다. 딸기향 치약과 화려한 비치 타월,
몇 종류의 덴마크 제퍼즐, 6가지 색 볼펜, 그런 걸 끌어안고 우리는 언덕길을 오르며 이따금 멈춰서서 항구 쪽을 돌아다보았다. 차를 그냥 세워두지 않았나요? 나중에 가지러 가면 되지 뭐. 내일 아침이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러고서 우리는 천천히 계속 걸어갔다.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보도에 깔린 돌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구두를 닦지 못할 텐데요. 가끔은 스스로 닦는 것도 괜찮겠지. 스스로 닦을까요? 꼼꼼한 양반이니까. 조용한 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눕더니 코끝을 내 오른쪽 어깨에 갖다 댔다. 추워요. 춥다고? 30도는 될 텐데. 모르겠어요. 추워요. 나는 발치에 던져준 혼이불을 집어 어깨까지 잡아당기고 나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었다. 어디 아픈 거야?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뭐가? 모든 게 다요.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은걸?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내 대답의 존재감을 손바닥 위에서 확인해 보는 것 같은 침묵이었다. 나와 섹스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안 돼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은 채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이? 그래요. 그녀는 내 등에 돌린 손에서 힘을 빼고 손가락 끝으로 등에다 조그만 원을 몇 개 그렸다. 이상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 상대방 남자 말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굴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고요. 나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지만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어요? 그럼 그녀의 얼굴을 기억해요? 나는 3명의 얼굴을 생각해내려고 애써 보았지만 이상스럽게도 누구 하나 똑똑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쪽이 편하기 때문이겠지. 그녀는 옆 얼굴을 내 맨가슴에다 갖다 댄 채 잠자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꼭 하고 싶으면 뭔가 다른. 아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정말요? 그래? 그녀는 내 등에 두른 팔에 다시 힘을 주었다. 나는 명치부근에서 그녀의 가슴을 느꼈다. 견딜 수 없이 맥주가 마시고 싶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모든 일이 뒤틀리기만 했어요. 몇 년 전부터? 12살, 13살쯤? 아버지가 병에 걸린 해죠. 그 전의 일은 뭐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계속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났어요. 머리 위에서는 언제나 나쁜 바람이 불고 있었죠. 바람의 방향도 때가 되면 바뀔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사막 같은 건조한 침묵 속에서 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삼켜져 버렸고 씁쓸한 뒷맛만이 입안에 남았다. 몇 번씩이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말았죠. 사람도 좋아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고 인내심을 가져보려고도 해보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내 가슴에 머리를 얹고 내 젖꼭지에 입술을 가볍게 댄 채 잠든 것처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거의 꾸벅꾸벅 졸면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그녀는 꿈꾸듯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NEB 팝스 텔레폰 리퀘스트 시간입니다. 다시 토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멋진 음악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갔군요. 어때요? 괜찮은 여름이었나요? 오늘은 레코드를 틀기 전에 청취자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즐겁게 이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좀 성급한 얘기긴 하지만 금년 가을로 입원을 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군요.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컨이 있는 병실 창으로 간신히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서는 계절의 변화 같은 건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다는 건 역시 가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나는 17살로 지난 3년 동안 책도 읽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고 산책도 할 수 없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침대에 일어나 앉을 수도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편지는 나를 줄곧 간호해주고 있는 언니에게 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언니는 나를 간호하기 위해서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나는 언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침대 위에서 배운 건 아무리 비참한 일이서라도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병은 척추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무척 골치 아픈 병이긴 하지만 회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건 의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와 비슷한 병이 회복된 예의 %입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숫자는 신인 투수가 자이언츠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지만 완봉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때때로 만일 회복이 안 되면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무섭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두려워집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돌처럼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책도 읽지 못하고 바람 속을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도 사랑도 받지 못하며 몇십 년 동안 여기서 나이를 먹고 그리고 쓸쓸하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서글퍼집니다. 새벽 3시쯤에 잠이 깨면 이따금 내 척추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고요. 이런 우울한 얘기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내게 말하듯이 좋은 일만 생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밤에는 시간 맞춰 자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일은 대개 한밤중에 생각하거든요. 병원의 창문에서는 항구가 보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항구까지 걸어가 바다 내음을 가슴 가득히 들이마실 수 있다면 하고 상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침대 위에서 평생을 보낸다고 해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이름은 쓰지 않았군요. 나는 이 편지를 어제 오후 3시가 좀 지나서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녁 때 일을 끝내고 항구까지 걸어가서 산 쪽을 바라보았죠. 그 병실에서 항구가 보인다면 항구에서도 병실이 보일 테니까요. 산 쪽에서는 정말 많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불빛이 병실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건 가난한 집의 불빛일 테고 어떤 건 커다란 저택의 불빛일 겁니다.
어떤 건 호텔 것이고 학교와 회사의 불빛도 있을 겁니다. 나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눈물을 흘린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동정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프로그램과 내가 들려준 레코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한 말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녀의 신청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Good Luck Charm. 이 곡이 끝나면 앞으로 1시간 50분간 다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개의 만담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쿄로 돌아가던 날 저녁, 나는 여행 가방을 끌어안은 채 제이스바의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제이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나에게 맥주를 대접해 주었다. 오늘 밤 버스로 돌아가. 제이는 감자튀김을 만들기 위해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몇 번씩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없으면 쓸쓸해서 어쩌지? 원숭이 콤비도 해산이군. 제이는 스탠드 위에 걸려있는 판화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다. 쥐도 틀림없이 서운해할 걸세. 그렇겠지. 도쿄는 즐거운가? 어디서나 마찬가지지. 그렇겠지. 나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던 해 이후 이 거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네. 이 거리를 좋아해? 자네도 말했지.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군. 하지만 몇 년 후에 중국을 한번 돌아보고 싶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말일세. 항구에 가서 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 작은아버지는 중국에서 돌아가셨지. 그래,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모두 형제라네. 제이는 나에게 맥주를 몇 병 더 마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갓 튀겨낸 감자튀김까지 비닐봉지에 넣어주었다. 고마워. 천만에 마음뿐일세. 그런데 모두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이 되는구먼.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는 큰 소리로 웃고 나서 작별 인사를 했다. 몸 건강히 잘 가게. 제이가 말했다. 가게 캘린더에 8월 26일이라는 날짜 밑에는 이런 격언이 씌워져 있었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자는 항상 베품을 받게 된다. 나는 야간 버스 차표를 산 뒤 대합실 벤치에 앉아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서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가로등과 네온 불빛만 남았다. 먼 기적 소리가 희미하게 바닷바람을 실어왔다. 버스 승강구에는 승무원 2명이 양쪽에 서서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내가 차표를 건네주자 그는 21번 차이나라고 말했다. 차이나? 그렇습니다. 21번의 C석 머리글자입니다. A는 아메리카, B는 브라질, C는 차이나, D는 덴마크. 이 녀석이 잘못 들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있는 동료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버스에 올라타 21번 C석에 앉아 아직도 따뜻한 감자튀김을 먹었다. 모든 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로 내 이야기는 끝나지만 물론 뒷이야기는 있다. 나는 29살이 되었고 쥐는 30살이 되었다.
괜찮은 나이다. 제이스바는 도로를 확장할 때 개축되어서 아주 세련된 술집으로 변했다. 그렇지만 제이는 여전히 날마다 양동이 하나 가득 감자를 벗기고 있으며 단골 손님도 옛날이 훨씬 좋았다고 투덜거리며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계속 맥주를 마셔대고 있다. 나는 결혼해서 도쿄에서 살고 있다. 나와 아내는 샘 페킨파 감독의 영화가 들어올 때마다 극장에 가고 돌아올 때는 히비야 공원에 들러 맥주를 2병씩 마시고 비둘기에게 팝콘을 던져준다. 샘 페킨파 영화의 중에서 나는 가르시아의 목이 마음에 들고 그녀는 콤보이가 제일 좋다고 한다. 페킨파의 영화 이외에는 나는 제와 다이아몬드가 좋고 아내는 수녀 요한나를 좋아한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 취미까지 비슷해지나 보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꿈이란 결국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쥐는 아직도 계속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작품을 복사해서 매년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보여준다. 작년엔 정신병원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의 얘기였고 재작년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바탕으로 한 코믹 밴드의 이야기였다. 변함없이 그의 소설에는 섹스 장면이 없고 등장인물은 누구 하나 죽지 않는다. 원고지의 첫 장에는 언제나 해피 버스데이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라고 쓰여져 있었다. 내 생일이 12월 24일이기 때문이다. 왼쪽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아가씨는 나는 그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겨울에 그 거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레코드 가게를 그만두고 아파트에서도 이사가고 없었다. 사람의 홍수와 시간의 흐름 속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여름에 그 거리로 돌아가면 나는 언제나 그녀와 함께 걷던 길을 걷고 창고의 돌 계단에 걸터 앉아서 홀로 바다를 바라본다. 울고 싶을 때는 죽어라 하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법이다. 그런 것이다. 캘리포니아 걸스 레코드는 아직도 내 레코드 선반 한 구석에 있다. 나는 여름엔 언제나 그걸 꺼내서 몇 번씩 듣곤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대한 생각하면서 맥주를 마신다. 레코드 선반 옆에는 책상이 있고 그 위에는 메말라서 미라처럼 된 풀 뭉치가 매달려 있다. 소의 위장에서 꺼낸 풀이다. 죽은 불문과 여약상의 사진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사할 때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비치 보이스는 오래간만에 새로운 LP를 냈다. 멋진 아가씨가 모두 캘리포니아 거리라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데레크 하트필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트필드는 1909년에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과묵한 전기기사였고 어머니는 별점 보는 일과 쿠키 굽는 일이 장기인 약간 통통한 여자였다. 음울했던 소년 하트필드에게는 친구 따윈 한 명도 없어 시간만 나면 만화책이나 싸구려 잡지를 탐독했고 어머니가 만든 쿠키를 먹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 그는 그 마을의 우체국에 취직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그 무렵부터 그는 자신이 나아갈 길은 소설가밖에는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5번째 단편인 웨어드 테일스는 1930년에 원고료 $20에 팔렸다. 그 이듬해 1년 동안 그는 한 달에 7만 단어씩 써댔고 그 다음에는 10만 단어, 죽기 전 해에는 15만 단어를 써댔다. 레밍턴 타자기를 반년마다 새걸로 갈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트필드의 소설은 거의 모험소설과 괴기물이며 그 2가지를 교묘하게 섞은 모험가 월드 시리즈는 그의 최대 히트작이 되었는데 전부 42편이다. 그 속에서 월드는 3번이나 죽고 5,000명가량의 적을 죽이고 화성인 여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375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그중 몇 편은
우리도 읽을 수가 있다. 하트필드는 참으로 많은 걸 중용했다. 우체국, 고등학교, 출판사, 당근, 여자, 개. 헤아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가 좋아한 건 세 가지밖에 없다. 총과 고양이와 어머니가 만든 쿠키다. 그는 파라마운트 촬영소와 FBI 연구소를 제외하면 틀림없이 아마 미국에서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할 만큼의 총기를 수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고사포와 대전차포 외에 전부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자랑하던 총은 손잡이에 진주 장식이 붙은 389경 리볼버로 거기에 탄환은 한 발만 장전되어 있었는데 나는 언젠가 이걸로 나 자신을 리볼버할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그러나 193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트필드는 뉴욕까지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개구리처럼 납작해져 죽었다. 그의 묘비에는 유언에 따라 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인용되었다. 한낮의 빛이 밤의 어둠의 깊이를 어찌알랴. 하트필드 또다시 우기에 대신해서 데레크 하트필드라는 작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소설 따위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까지 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나아간 길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 고등학생 때 고베의 서점에서 외국 선원이 놓고 간 듯한 하트필드의 페이퍼백 몇 권 한꺼번에 산 적이 있다. 한 권에 50엔이었다. 만일 그곳이 책방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낡은 물건이었다. 화려한 표지는 거의 떨어져 나갔고 종이는 오렌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아마도 화물선이나 구축함의 하급선원의 침대 위에 얹어진 채 태평양을 건너고 그리고 까마득히 먼 시간의 저편에서 내 책상 위로 왔을 것이다. 몇 년인가 뒤에 나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오로지 하트필드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한 짧은 여행이었다. 무덤이 있는 곳은 열렬한 그리고 유일한 하트필드 연구가인 토머스 맥쿨러시가 편지로 가르쳐 주었다. 그의 편지에 하이힐의 뒤축만큼이나 조그만한 무덤입니다. 못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썼다. 뉴욕에서 거대한 관 같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오하이오주의 그 작은 마을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다. 나 말고 그 마을에서 내린 승객은 한 사람도 없었다. 묘지는 마을에서 떨어진 초원을 지난 곳에 있었다. 마을보다도 넓은 묘지였다. 내 머리 위에서는 종달새 몇 마리가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트필드의 무덤을 찾는 데는 꼭 1시간이 걸렸다. 나는 주위의 초원에서 꺾은 먼지 투성이에 들장미를 바치고 나서 무덤을 향해 합장하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5월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는 삶도 죽음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드러누워서 눈을 감고 몇 시간 동안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소설은 그런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디에 도달했는지 나도 모른다. 우주의 복잡함에 비하면 우리 세계의 따위는 지렁이의 뇌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트필드는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도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트필드의 기사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맥쿨러시의 역작 불임의 별들의 전설 1968년에서 몇 군데 인용했음을 밝힌다. 감사드립니다. 1979년 5월 무라카미 하루키